오미크론 변이를 두고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바이러스의 확산세 이런 표현 썼는데요. 실제로 그 누구도 오미크론처럼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를 경험해 본 적은 아마 없지 싶습니다. 아무리 증상이 심각하지는 않다고 해도 불안감을 잠재우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물어보면 무엇이든지 대답해 주실 것 같은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가천대 예방의학 교실의 정재훈 교수님, 고대 안암병원 감염내과의 김선빈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재훈 교수는 아까 그 태국 얘기할 때 아직 소개도 안 했는데 막 중간에 발언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간에 개그 본능을 참을 수가 없어서 들어가게 됐네요. 원래 정재훈 교수도 이제 그 알고 보면은 이제 개그 욕심이 아주 많은 분인데 최근에 이제 되게 심각한 얘기만 하느라고 항상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코로나 이 위기가 다 지나고 나면은 언제 저하고 좀 개그 방송 이런 거 개그 듀오로 한번 해보시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종합병원 의료진이 무더기로 확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너무 확진이 많이 돼가지고 환자 돌볼 사람이 없어서 감염이 되어도 그냥 의료진이 계속 환자를 본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두 분 계신 병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 교수님? 일단 저는 학교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병원 일선 진료 현장에 저희가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제 친구들의 단톡방을 보면서 얘도 확진됐대, 얘도 확진됐대 이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거든요. 저도 의대 동기들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의사 친구들이 이제 꽤 많은 편인데 그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온다라는 것을 봐서는 어느 정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종합병원의 의료진들이 확진되는 상황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만큼 개인 의원에서 확진되시는 분들의 비율도 꽤 높거든요. 특히 이비인후과라든지 내과라든지 가정의학과처럼 호흡기 환자를 진료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분들이 확진되는 사례가 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유행이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이비인후과 의사 두 분이나 환자 진료하다가 감염되어가지고 결국 돌아가셨다는 뉴스도 봤었는데요. 의료진들의 감염도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고대 안암병원은 어때요? 저희도 원내 이제 직원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간병하시는 분들도 확진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저희 병원은 그래도 그 직원들 격리 기간을 단축하진 않았는데 여러 다른 대학병원에서 이제 직원이, 그러니까 특히 의료진이 다수 확진된 곳에서는 그런 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어제부터 노바백스 백신이 드디어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민들 관심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불안감에 접종을 미룬 미접종자들의 접종률이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 이유는 노바백스 백신이 화이자나 모더나보다 부작용이 적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만들었다 그 사실 때문입니까?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되면서 이상 반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중에 낭설도 있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도 있지만 하지만 국민들께서 가장 많이 믿고 계신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화이자 백신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은 과거에 사용되지 않았던 형태였기 때문에 어떠한 이상 반응이 생길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라는 논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많이 사용하던 플랫폼이었고 그 플랫폼으로 여러 가지 접종이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노바백스는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기전상으로 보면 과거에 쓰던 거니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많이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mRNA 백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기적 이상 반응이나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이상 반응이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노바백스가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인류 역사상 개발된 백신 중에서 단시간에 가장 많은 접종이 이루어진 백신 중에 하나고 가장 가혹한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과한 백신 중에 하나거든요.
하지만 노바백스는 지금 사용돼서 접종을 한다라면 우리가 말하는 그 리얼월드 데이터가 아직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접종했을 때 어떠한 이상 반응이 생길지에 대한 데이터는 임상시험에 대한 결과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어떤 백신을 선택을 해도 기본적으로 임상시험은 거친 백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안전성은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체적인 데이터의 양을 본다라면 화이자 백신이 훨씬 더 데이터가 많다. 이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바백스 백신이 실제로도 안전하다라는 증거는 아직 없는 거죠, 사실은. 현재까지 이제 그 노바백스 관련해서 임상 3상 진행한 이제 연구 결과를 좀 살펴보면요. 이 영국과 이제 미국의 임상 시험을 봤을 때 영국에서 15,139명 중에서 백신군의 44명, 0.6%, 그리고 대조군의 44명, 0.6%에서 중대한 이상 사례가 발견이 되었는데 중대한 약물 이상 반응은 심근염, 이제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거는 한 건으로 보고가 되었고 임상 그런 자료 제출 시점에서는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임상 시험에서도 모든 등록 대상자 29,000여 명 중에서 백신군의 0.9%, 그리고 대조군의 1%에서 중대한 이상 사례가 보고가 되었는데요. 중대한 약물 이상 반응은 혈관 부종 등 4명에서 보고가 되었고 역시 임상시험 자료 제출 시점에는 회복이 되었거나 회복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재용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리얼월드 데이터는 아직 없고 임상연구에서의 데이터지만 기존에 이제 보고된 그런 백신과 그런 큰 이상 반응은 조금 아주 중대한 이상 반응은 조금 낮게 보고된 상태이고 그의 이제 국소 이상 반응이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이상 반응은 기존의 mRNA 백신이라든지 그런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노바백스 백신이 조금 더 안전할 것이다, 부작용이 적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으면 그냥 일단 그런 걸로 치고 넘어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소통의 측면이나 접종률을 높이는 측면에서는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과학자는 근거 기반으로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노바백스의 플랫폼을 봤을 때에는 과거에 사용했던 플랫폼이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이상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지만 반대로 알려지지 않은 이상 반응이 뭐 화이자 백신처럼 수억 도즈에서의 검증된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바백스 백신 관련 질문들이 지금 쭈루룩 여러 개 나왔는데요. 노바백스 일반인 3차 접종 언제쯤 가능할까요? 누가 맞는 건가요? 1, 2차 못 맞은 사람만 맞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정확하게 누가 대상입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는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 그러니까 기초 접종 1, 2차에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접종에서 이제 뭐 그런 백신에 의한 금기라든지, 그러니까 여기서 금기라는 것은 맞고 나서 이제 심각한 아나필락시스가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 혈소판 감소증 증후군이 발생을 했거나 오세혈관 증후군, 그리고 이제 그런 심근염 등에 의해서 연기 사유가 발생했던 분들은 그런 3차 접종을 이것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일반 국민도 2월 1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접종 당일 예약을 통해서 그 의탁기관 1200여 곳에서 접종을 하실 수 있고 대신 당일 접종이고요. 오는 21일부터는 사전 예약을 한 뒤에 다음 달 7일부터는 이제 그 예약을 해가지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12,900곳에서 접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2차까지 이제 다른 거 맞은 네. 사람이 교차 접종으로 노바백스를 신청하거나 이런 거는 언제부터 가능해지죠? 아직까지 이제 부스터를 노바백스로 진행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이 완전히 끝난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의 접종에 대한 정책 결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하면은 일반 질병관리청이나 아니면 예방접종관리추진단에서 안을 내게 되면 그 안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위원회를 한번 거치게 되고 그 자문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판단의 중요한 요소는 거기에 판단을 할 만한 데이터가 있냐입니다. 그런데 노바백스 백신을 부스팅으로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론상으로는 충분한 근거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지지할 만한 추가적인 데이터가 있냐 없냐에 대한 여부가 아직까지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2달에서 3달 정도는 더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지금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그 백신 접종 정책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3회 접종이나 4회 접종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또는 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히 나와 있거든요. 하지만 노바백스 백신에 대해서는 변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변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일지에 대한 효과에 대한 리얼월드 데이터도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백신의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보거나 아니면 기전상으로 봐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의 유행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검증이 되고 데이터가 있는 것들부터 사용하자라는 주의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결정 안 된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삐약이님, 1차 화이자 맞고 2차를 노바백스로 맞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 아직 결정이 안 났다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권고하진 않고 있고요. 하지만 기존상으로 봤을 때에는 1회 접종 후에 화이자 백신에서 이상 반응이 생길 경우에는 나머지 노바백스로 바꿔서 접종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는 1회 접종 화이자, 2회 접종 노바백스여도 충분히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까지는 축적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푸푸린님은 1차 접종 때 아나필락시스가 왔던 사람이 노바백신을 맞을 수 있느냐, 노바백신 맞고서도 부작용이 올 수 있느냐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제 부작용은 아무도 이제 예측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맞으실 수는 있는데 또 그런 아나필락시스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의 mRNA 백신 관련해서 이제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했던 경우는 이제 그 백신의 겉면을 싸고 있는 그 인지질에 이제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이라는 그 피즈라는 물질의 그런 이상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 이제 그런 게 발생하는 게 있었는데요. 노바백스에서는 이제 그 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상 반응이 적지 않을까 기대는 해볼 수 있지만 사실 이제 몸 안의 면역 반응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100% 안전하실 거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기존의 백신보다는 조금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의료진도 확진이 많이 되고 있다. 아파도 병원 가서 환자를 진료한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더니 두 가지 상반된 댓글이 달렸는데요. 루루팡님은 아이고 세상에 그러시군요. 의료진들 고맙습니다. 아파도 일해야 한다니 뭐 이런 댓글 주셨는데 호두과자님은 병원도 못 가겠네. 확진자 의사에게 진료한다니. 네, 걱정되는 네.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그 확진이 되어도 며칠 지나고 근데 이렇게 감염력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만 진료하는 거잖아요. 네, 저희 병원에서는 아직 그렇게 확진된 의료진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일하는 상황까지는 아직 되진 않았지만 이제 제가 듣기로는 몇몇 의료기관에서는 워낙 직원 확진자 수가 많이 나와서 이제 그 마스크, 그러니까 백신을 이렇게 완전 접종한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바이러스 농도가 좀 낮은 경우에 한해서 마스크를 쓰고 일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지는 제가 확실히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네. 자가진단 키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뭐 사기꾼도 등장했다고 하는데 일단 구하기도 힘들고 무엇보다도 이제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인식 때문에 다들 좀 못 믿는 것 같습니다. 불안해하시기도 하고 불만도 많으시고 두 분은 자가진단 키트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정 교수는 예전부터 이 얘기 할 때 네.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또 지금하고 상황이 달라가지고요. 지금 네. 현재는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자가진단 키트에 대해서 매우 양가 감정이 심해요. 애증의 존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가진단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진단 검사가 분명한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순간들이 있고 그 순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가진단 검사를 쓸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면 저는 그때는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의 상황이 점점 그런 쪽의 상황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진단 검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검사의 성능이 떨어지지만 이 검사의 성능이 떨어지는 것도 그나마 성능이 유지가 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게 증상이 있거나 증상이 진행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을 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능이 보장된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이게 어떤 것이랑 맞물려 있냐면 방역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도 저는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사용했던 방역 정책이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의 방역 정책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최대한 정확한 진단 검사를 해서 숨겨져 있는 감염자들을 다 찾아내서 그 감염자로 인한 전파까지 차단하는 그런 효과를 누리던 시대의 방역 패러다임에서는
PCR 진단 검사가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지만 지금은 2월 초부터는 우리나라의 방역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피해를 완화하는 전략 쪽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빨리 검사를 해서 그분들이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거나 경구용 치료제를 빨리 투약할 수 있게 하는 목적으로 진단 검사가 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목적이라면 전 자가진단 검사 키트가 충분히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현실적인 이유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PCR 진단 검사에 있어서 양성률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PCR 진단 검사를 유지해왔던 큰 근간 중에 하나가 취합 검사였거든요. 풀링 검사였습니다. 그런데 풀링 검사도 검체 양성률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5검체를 모아서 한꺼번에 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검체라도 양성이면 다시 그 풀링을 풀어서 5번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그 특정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가 지금은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PCR 진단 검사 체계가 유지가 어렵다라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검사 체계를 계속해서 조금 싸고 간편하지만 성능이 떨어지는 검사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지금 풀링 검사 그 되게 간단하지만 사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되게 복잡한 산수라서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가령 5명씩 모아가지고 PCR 검사를 했을 때 네네. 한 100묶음 정도, 그러니까 네네. 500명쯤을 검사해도 몇 명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혹시 하나라도 양성 나오면 거기 5명만 네네. 검사를 하면 됐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한 100뭉치를 하면은 한 10뭉치쯤 나와버리면 네네. 그 50명을 다 새로 또 해야 되니까 비효율적이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이게 저희 세대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의 수학이었던 것 중학교 같은데요. 수학 아닙니까 이거는? 확률과 통계니까 뭐 한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근데 취합 검사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PCR 검사가 워낙에 성능이 좋기 때문에 검체 여러 명의 분을 한꺼번에 합쳐서 검사를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찾아내는 능력이 거의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5배 풀링을 하는데 그 5배 풀링이라고 하는 것이 검체 5개를 한꺼번에 섞어서 거기에서 양성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그런데 그 중에 5개를 섞었기 때문에 양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 누가 양성인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검체 5개 중에 1개라도 양성이 있으면 다시 그 풀링을 풀어서 5번의 검사를 다시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역확률입니다. 역확률. 그래서 지금은 검체마다 양성률이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0.9에 5승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서 절반 이상의 검체는 풀링을 해도 어차피 다시 풀어서 검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풀링의 효능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도 양성률이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거기 때문에 이제 PCR 진단 검사가 풀링을 하게 되면 거의 3배, 4배 정도 역량이 높아지는 상황이었는데 거기까지가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신속 항원 검사로 다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네. 0.9에 5승 이런 얘기 참 오랜만에 네. 듣는데. 자가 진단 키트를 어쨌든 이제 많이들 좀 이제 확보를 하셔가지고 불안해서 너무 자주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건 얼마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제일 적절합니까? 굉장히 바보 같은 질문인 것 같긴 한데요. 네. 얼마에 한 번 한다고 딱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그런 주변에 가장 이제 그런 그러니까 확진자가 있어서 본인이 밀접 접촉자인 경우 그리고 이제 어떤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좀 확인 차원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념하실 게 이게 자가 항원 검사는 이제 기존에 저희가 PCR이라든지 의료기관에서 하는 신속 항원 검사와 다르게 거기 이제 비인두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곳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반면에 집에서 하는 이제 자가 항원 신속 검사는 코 위에서 1, 2cm에서만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그 검출률이 굉장히 낮고 실제로 이제 민감도가 50% 미만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자가 항원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하면 본인이 이제 그런 관련된 증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밀접 접촉자와의 그런 이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고위험군이신 분은 꼭 그런 PCR 검사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민감도하고 특이도하고 둘 중에 하나라도 좀 높으면 참 좋겠는데 이 자가 진단 키트는 둘 다 낮아서 좀 효능이 네.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요. 민감도는 50%인데요. 특이도는 100%. 100%라고요? 네, 아니면 이제 아닌 걸로. 아니 그거 말고요. 그러니까 이 자가 진단 검사에서 키트에서 양성이
나왔는데도 PCR 해보면 또 음성인 경우도 네네. 아, 네. 하니까. 이제 진단 검사의 민감도와 특이도라는 것이 사실 고정된 값처럼 보이지만 고정된 값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진단 검사라고 하더라도 100%에 가까운 성능이 나오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자가 진단 검사 키트 같은 경우에는 민감도랑 특이도 모두가 100%에서 조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양성의 문제도 있고 위음성의 문제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죠. 자, 자가 진단 키트라는 용어가 있고 신속 항원 검사라는 용어가 있는데 요거 두 개가 혼용되면서 어떤 분들은 이게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분들은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던데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정확하게 좀 구별 좀 해주시죠. 제가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가 진단 검사 키트와 전문가용 검사 키트가 있는 거고요. 전문가가 해주는 검사가 있고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검사가 있는 검사의 종류가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신속 항원 검사와 아니면 신속 항체 검사, PCR 검사라고 하는 것은 검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속 항원 검사이지만 그게 전문가용 키트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가 진단 검사 키트용일 수도 있는 건데 자가 진단 검사라고 해서 대부분은 이제는 신속 항원 검사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검사의 방법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신속 항원 검사라고 해서도 전문가가 쓸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거라서 이 자가 진단 키트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스스로의 검사 결과를 리포트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해는 했어요. 자가 진단 키트냐 전문가용이냐 네. 본인이 하느냐 누가 전문가가 네네. 해주느냐라는 거고 신속 항원 검사냐 PCR이냐 이거는 이제 방법의 차이인데 현재는 PCR을 뭐 집에서 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PCR은 PCR이고 네. 신속 항원 검사 중에서 병원에서 하는 거가 있고 집에서 네. 본인이 하는 게 있고 지금 이렇게 세 가지가 현존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자가 진단 키트는 코에서 조금만 들어가서 이렇게. 네네.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도 얘기한 것은 이제 신속항원 검사가 민감도가 50%가 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가 검사 키트는 그보다 훨씬 낮은 20% 내외인 것으로 확인이 돼가지고 이제 본인이 해서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의심되는 증상이 있거나 주변에 이제 밀접하게 접촉하는 그런 이력이 있으시면 꼭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지금 PCR 검사를 웬만하면 또 병원에서는 안 해주니까 네네. 보건소 가서 줄 서야 네네. 되고 이 추운 네, 날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코로나 오미크론의 대유행이 어디까지 갈지 언제 정점에 도달해서 내려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긴 한데요. 정재훈 교수가 사실 전공이 이제 이거 아닙니까? 네네. 뭐 수학적 모델링 이런 어려운 얘기 하시던데 얼마 전에 그 그림 그려서 저희한테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그 그림 다시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 그림 보면은 지금 노란색 칠해진 거가 이제 현재까지 네네. 실제로 발생한 거를 이제 표시한 거고, 이거 무슨 저 한라산 등반하는데 이제 한 반 왔나 이러고는 지도 보니까는 뭐 반의 반도 안 온 이런 이제 느낌인데요. 뭐 등반 안내소랑 매점 있는 그 정도에 온 거죠, 이제. 그러니까요. 이제 앞으로 저렇게 높은 산을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정 교수의 예측이 틀려서 산이 저렇게 높지 않고 그냥 동네 뒷산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감염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김선빈 교수님처럼 임상적으로 환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하지만 반대로 감염이라고 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보면은 매우 수학적인 모델을 잘 따라가는 경향들을 보이거든요. 의외로 감염병과 수학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특히 감염병의 유행을 예측하고 확산을 모델링하는 데 있어서는 이 수학적인 방정식을 쓰게 되면 어느 정도는 잘 맞는 경향들을 보이거든요. 그걸 저희가 수학적 모델링 아니면은 뭐 SAIR 모델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감염병을 예측하는 여러 가지 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팀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팀들은 이 수리과학적인 모델링 중에서도 SAIR 모형에 기반한 이런 예측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팀에서 항상 이제 예측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팀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낸 게 거의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상이라고 하는 것이 해보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제 학위 과정 하거나 레지던트 때 저렇게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들은 충분히 받았지만 실제로 이제
현실 세계에서 예상을 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게 되었고요. 예전에 보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서도 역할이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변이가 유입되면서도 예측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백신의 추가 접종이라는 요소도 있고 그리고 추가 접종된 백신이 효과가 감소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요소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예측이 틀린 적도 있었고요. 예측이 잘 맞았던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코로나19에 대한 예상들을 2년 반 가까이 하게 되면서 예측 모델이 상당히 정교해지고 잘 맞게 됐습니다. 우리 팀에서 예상하기로는 아직까지는 유행 정점에 도달하려면은 한 달 정도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아까 그래프 모양을 보시면 정상 부근에서는 곡선의 기울기가 되게 완만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박재영 선생님 보시기에 정점을 정말 제일 가운데를 정점으로 찍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조금 앞을 찍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정점이라는 말 자체는 무조건 꼭대기 제일 높은 데를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정점이라는 거는 항상 제일 높은 데를 찍어야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 그래프에서도 3월 초반과 중반과 후반이 정점에 도달해 있지만 숫자 차이를 보면 숫자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럼 그 상황에서 어디를 정점이라고 말해주고 정책적인 판단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는 조금 다른 요소들이 있고 사실상 저 그래프는 3월 첫째 주 정도에는 거의 정점에 도달해 있는 그래프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3월 첫째 주 정도가 되면 이미 20만 명 정도 가까이 돌아가면서 거의 곡선의 정상에 가까이 온 상태이거든요. 그때부터는 정점이라고 판단을 해도 저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정점이라고 말하면 뭐 한 3월 중순 정도가 되겠죠. 네네. 그나마 시청자분들한테 약간 위안이 되는 사실은요. 지금 그래프를 자세히 보니까 오늘 날짜까지 막대기를 그리지 않고 한 일주일 전까지만 그린 거군요, 이게. 이제 공개를 처음 모델을 만들어서 공개해 드렸던 게 일주일 전이고 지금까지 그래프를 맞춰 보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잘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2월 15일이니까 지금 보고 계신 것보다는 노란색 면적이 약간은 그래도 올라갔다, 네네, 넓어졌다라는 그렇죠. 의미가 되고요. 5만 명 지금 넘어갔죠 이미. 네네. 이 그림 보면은 이제 3월 한 중순 정도 되면은 20만 명도 넘기게 된다라는 건데 정 교수가 사실 지난 2년여 동안 이런 식의 그래프를 여러 번 그리지 네네. 않았습니까? 예측해서 네네. 얼마나 맞추고 얼마나 틀렸습니까? 아니 우리는 지금 이 그래프가 틀리기를 바라거든요. 네. 택도 없이 틀려가지고 정말 동네 뒷산으로 끝나기를 바라는데 하긴 뭐 맞추는 거에 있어서는 맞췄습니다 끝인데 틀리면 또 이제 주절주절한 변명들이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틀린 적도 많이 있었죠. 그리고 가장 많이 틀렸던 거는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진행되었을 때 11월 달에 예상했던 결과들은 정책적인 변화의 폭이 너무 크게 되면서 저희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갔었고 그때 가장 큰 실패를 경험을 했었는데 그때 실패했는데 예상보다 더 많았다라는 거죠? 네. 예상보다 적었던 실패는 없어요? 예상보다 적었던 실패는 없습니다. 예상보다 큰일 적었던 났네, 실패가 이거는. 없는데 근데 이번에 예측에 있어서는 예상보다 적은 실패를 경험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지금의 곡선은 PCR 기반의 진단검사 체계가 유지가 된다라는 가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 그래프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PCR 진단검사 역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지난주부터 신속 항원검사 체계로 다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거보다 찾아낼 수 있는 감염자의 비율은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가 집계하는 것은 신속 항원 검사를 기반으로 집계하는 거기 때문에 정점에서는 20만 명의 턱없이 모자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되면 진단 검사 체계가 이 정도의 효율도 못 보여줄 거거든요. 지금 정 교수가 저 그래프는 틀릴 가능성이 많다라고 네네.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시청자분들은 그러면 높이가 낮아져서 다행이 아닌가, 좋은 소식인가 보다라고 들으셨을 텐데 지금 좀 더 들어보니까 아닙니다. 검사를 다 안 해가지고 못 네. 찾을 뿐이지 통계에 잡히는 것보다는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정부 통계는 저 높이보다 낮을지 모르지만 숨어있는 환자까지 포함하면은 저게 결국 자기 예상이 맞을 거라고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네. 그런데 슬픈 지금 그런 소식이네요. 증거들이 조금 있는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60세 이상은 PCR 진단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시죠.
그 아래 연령대는 PCR 진단 검사를 못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지지난주부터 보면 60세 이상에서 확진되는 사람들의 비율이 예상보다 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60세 미만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단검사법에 비해서 60세 이상에서 사용하는 진단검사법의 성능이 더 높기 때문에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고려를 해보면 지금 이번 주 이제 지난주에 한 4, 5일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과소 추정되는 결과들이 잡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아마 확진자가 정말 많이 늘어나게 될 텐데 화요일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결과와 내일 결과까지 합쳐서 본다라면 지금 저 정도의 곡선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퐁퐁님 태국 관련 기사 얘기할 때는 기분 좋았는데 그래프 보고 우울해졌다. 호두과자님도 믿고 싶지 않아요. 새우맘님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한숨 나오네요. 푸푸리님 희망적인 얘기 좀 해주세요. 3월에 계약인데 뭐 등등등 많은 분들이 정 교수님 예측이 빗나가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댓글 주셨는데요. 우리나라의 오미크론이 지금 특별히 감염력이 높은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외국에서는 지금 계속 마스크 벗고 뭐 그냥 일상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QR코드 뭐 체크 이제 안 하겠다는 등 여러 가지로 이제 좀 푼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순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겁니까? 뭐 아니면은 그래야 하는 겁니까? 바람직한 겁니까? 지금 2주 사이에 여러 방역 정책의 변화들이 있었고, 그리고 길게 보면 3주 정도 사이에 정말 많은 방역 정책의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저도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저도 전날에 뭐가 바뀌었고 오늘에 뭐가 다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헷갈릴 정도로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저는 여기에서의 큰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역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는 확산세를 억누르는 방향에서의 작용은 거의 하지 않고 확산세는 인정한 상태에서 피해를 덜 받자라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정책 중에서 확산 억제를 위해서 적용되었던 조치들, 그리고 지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치인데 그냥 남아있으면서 국민들을 되게 불편해하는 조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전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효과가 너무나 좋은 정책들, 그 다음에 의미가 남아있는 정책들은 그대로 남겨둬야 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방역 패스의 일부 적용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분 전문가가 무슨 공직자도 아니고 어디 뭐 학회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아니니까 그냥 개인 전문가 차원에서 현재 취해지고 있는 여러 조치들 없애야 된다, 좀 더 지속해야 된다, 짧게 좀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9시까지 영업 제한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제가 되게 소심한 성격이라서 제가 아니 교수님이 뭐 주장한다고 그게 뭐 정책에 바로 반영되는 건 아니니까. 정책에 반영되는 게 아니고 제가 나오는 그런 방송을 제가 댓글을 다 보거든요. 근데 거기 되게 험악하게 욕하 쓰는 분들도 많아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사실 저는 인원 제한보다는 그 시간을 제한하는 게 더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저도 모임을 하는 입장이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그 시간이 이렇게 늘어나면 이제 모임을 가질 생각을 하는데, 이제 9시 정도를 하면 그냥 뭐 몇 번 한 몇 시간 만나고 1차에 끝난다. 네. 1차 끝나고 집에 갈 거나 다음에 보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모임이 좀 많이 이렇게 취소되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규모 회식이나 이런 거는 더 어렵게 되고 작은 소규모 모임 정도가 되는 걸로 돼서 저는 영업시간 제한이 그런 인원수 제한보다는 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 질문할 게 많기 때문에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어쨌든 김선민 교수님은 제 개인 6명 9시는 조금은 더 유지해 보자라는 네, 의견이신 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 교수님은요? 저는 항상 일관된 입장인데요. 풀 수 있을 때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히 영업시간 제한 같은 것들이 방역만 바라볼 수 없잖아요.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의료 체계가 버틴다는 확신만 있다라면 전 충분히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한 12시 뭐 10명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제 그게 단계에 있어서 저는
너무 한꺼번에 많이 풀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작년 11월에 처절하게 경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지만 완화의 속도나 시그널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9시에서 10시, 10시에서 12시 이런 식으로 중간에 몇 가지의 단계만 둬도 훨씬 더 신호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한 2단계에 걸쳐서 점차 영업 제한 시간을 없애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시민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렇게 많이 퍼졌고 이 확진자 추적도 사실상 안 하고 그 다음에 확진되어도 뭐 집에서 이렇게 며칠 격리해 있다가 셀프 재택 치료하다가 나오고 심지어 격리 기간 끝나면은 양성이어도 그냥 격리가 해제되는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네네. 해외 출장 갔다 온 사람들은 PCR이 음성인데도 왜 격리냐? 그것도 풀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하던데 두 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통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 교수님은 지금 해외 입국자 14일 자가격리는 이제 풀 때가 됐다. 네. 요거 아마 내일 아침에 기사 나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방역 정책은 방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젠가는 완화하고 푸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옳지만, 그게 특히 이제 해외에서 오미크론 변이 다음 변이가 유행을 하고, 그리고 그런 변이들이 심각하게 유행을 한다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응 정책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들도 이미 BA2도 들어와서 다 유행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유입을 막는다라고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어디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해외 여행 계속 못 가게 네. 해서 외화를 좀 아끼려는 정부의 큰 뜻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농담까지 하던데 김 교수님은 그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격리 문제는 언제까지 유지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도 이제 그분의 이제 백신 그런 완전 접종서가 확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PCR 검사에도 음성이 되면 그렇게 2주까지 격리할 필요는 저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제 그 많은 외국에 계신 그런 이제 뭐 한국에 오셔야 되는 그런 분들도 그런 자가 격리 기간 때문에 오는 것을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제가 듣기로는 아직 그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건강하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재부 있는 모 분께 들었는데, 김선미 교수님 이런 말씀하실 줄 전혀 몰랐는데. 네, 그래서 아마 달러를 아끼려고 못 나가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재부에 계신 분하고도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분인가 봐요. 네네. 좀 제가 여쭤봤습니다. 좀. 지금 시청자분들 몇 분이 교수님들 괴롭히지 말라고 그렇게 민감한 질문하면 안 된다. 뭐 거의 낚였다 이런 얘기. 네, 방송 사고 날 뻔했다. 뭐 이런 얘기 쭉 나왔는데요. 해외여행 맘 놓고 가는 날이 언제 올까? 사실 그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은 해외여행 갔다 와서 네네. 자가격리 날짜만 좀 줄여줘도 네네. 훨씬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요. 네. 우리나라 국적자는 PCR 음성이면은 그냥 들여보내주고 외국인들은 격리시키고 이렇게 또 할 수 없잖아요. PC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똑같이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국적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감염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정책들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해외 입국자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정책을 유지해 왔던 나라들 중에서도 우리의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인데, 뭐 일본, 중국, 대만 이런 나라들이 입국 제한에 있어서 가장 강경한 정책을 폈던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들도 이제는 슬슬 나라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입국 제한이나 아니면 입국에 있어서의 방역 조치에 있어서는 특히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좀 과감한 정도의 완화까지도 당분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호두과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처음에 14일이었다가 지금 7일로 줄어든 네네. 상태인데 조금 더 줄여도 된다. 아니면 뭐 아예 PCR 음성이면은 격리 의무를 그냥 지우지 않아도 안 되겠느냐라는 그런 네네. 말씀이셨고요. 어떤 분이 김선빈 교수님 저렇게 괴롭히면은 다시 출연 안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네요. 댓글 주셨는데요. 이분 저 멘탈이 강하시기 때문에 또 나오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경 네. 써주셔서. 어쨌든 정재훈 교수가 그린 저 모델 뭐 실제보다
환자가 덜 찾아지고 말고 뭐 어쩌고 뭘 떠나서 정부 통계라도 저 한라산 높이 되어 있는 저거보다는 조금 낮았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보고요. 저 피크에 도달하는 날짜도 조금 빨리 오면은 더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잠시 이제 좀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우리한테는 아직 먼 얘기입니다만 점차 마스크를 벗는 나라들이 이미 있다는 소식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이 시간에는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있는 프랑스를 연결해서 현지 상황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하고 계시는 정수현님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수현님 나와 계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 중인 정수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거긴 지금 몇 시죠? 여기 지금 12시입니다. 낮 12시요? 네네. 네. 저희는 얼굴 뵙고, 줌으로라도 얼굴 뵙고 말씀 나누고 싶은데, 뭐 오늘 아침에 화장을 안 하셨는지, 네, 얼굴 공개는 안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근데 또 사진은 공개하셨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데, 아, 네. 네, 사진만 지금 공개되어 있습니다. 파리에서는 무슨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아, 네, 저는 성악을 전공하고 있고요. 2020년 10월부터 생활 중인데, 중간에 한국에 들어왔다가,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다시 나오는 일정을 다소 미뤘고, 지난주 월요일에 다시 파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2020년 10월에 처음 가셨다고요? 그러면은 네네. 그때도 이미 코로나가 한창 네, 우리를 괴롭히고 있을 때였군요. 네, 맞습니다. 네. 코로나 와중에 외국 나가시는 거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출국하는 과정에서는 뭐 큰 어려움 없었습니까? 저는 오히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유학을 좀 더 쉽게 결정한 편인데요. 저희가 실기 수업이 중요한 과인데, 처음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대학원 수업들이 전부 다 온라인으로 바뀌어서 되게 당황스럽고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지금은 온라인 레슨이 익숙해지긴 했는데, 당시에만 해도 실기 수업을 어떻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하지? 라고 느껴질 정도로 생소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디든 뭐 다 비대면 수업이라면 외국 유학 경력도 쌓고 외국 생활을 경험해보자 싶어서 뭐 가족들이 걱정이 많긴 했는데 다 사람 사는 곳이라 생각해서 네,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출국하실 때는 그럼 백신 접종 이전 아닙니까? 백신 접종 이전이었고요. 프랑스에 있을 때 백신을 맞기 시작했는데 저는 프랑스에 있었어서 1차, 2차 백신도 한국에 있던 친구들보다 훨씬 빨리 맞았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성악 전공이시고 파리에 계신 지 지금 한 1년 반밖에 안 됐으니까 불어를 그렇게 잘하거나 그러진 않겠네요. 아, 네. 아주 잘하진 않고요. 리스닝은 많이 늘었는데 아직 스피킹이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는 한국은 저녁이고 거기는 대낮인데요. 이럴 때는 봉주후라고 해야 됩니까? 봉수화라고 해야 됩니까? 네, 봉주 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요. 아, 한국 시간으로는 봉수화 하시면 됩니다. 네, 아니 거기는 이제 대낮이니까 봉주 네. 마드모아젤 뭐 이런 거 해야 되는지 싶어가지고. 아, 네, 맥스 먹고. 네. 코로나 19 코비드 19 프랑스에서는 뭐라고 읽어요? 코비드 19 아니 코로나나 코비드 19를 코비드 뭐라고? 코로나를 뭐 프랑스 발음으로 읽으면 그냥 코호나 이렇게 하는데 저 코로나라고 많이 안 하고 그냥 코비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냥 코비드라고 보통 하고요. 그럼 코비드 네. 19는 뭐죠? 디스네프 이렇게 읽습니까 그냥? 좀 아시나 보시네요. 불어 공부를. 나 1부터 20까지만 셀 줄 압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국가들 중에 이제 프랑스가 있어서 저희가 오늘 연결을 했는데 최근 나온 네. 방역 완화 조치들 뭐가 있는지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사 보니까 2월 28일부터 그 백신 패스를 검사하는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폐지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대중교통이나 이제 백신 패스를 보여주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실내에서는 계속 마스크 써야 하고, 그리고 지난 2일부터는 실외에서는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된다고 아예 규정 완화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실외에서는 안 써도 된다. 음. 네. 잠깐 네, 지난 2일, 네네. 정재훈 교수는 누군지 아세요? 파리에 계신 분도? 네, 오늘 그 앞에 방송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원래 모르시는군요. 아, 네. 아직 해외는 안 아직 알려진 외국까지는 것 좀.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게 없는 게 저분은 원래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지금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TV에 많이 나오고 있을 뿐이고요. 네. 우리나라도 실외에서 마스크 벗는 조치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잠깐. 매우 어려운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도 유행 정점이 지나는 순간부터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 작년 11월 달에서도 한 3단계나 4단계 정도까지 도달하면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도 한 3월 중순이나 3월 말 정도가 되면 실외에서 벗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까. 그 정도 예상을 해봅니다.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으려고 해도 일단 현재의 그 피크는 좀 지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인 거죠. 마스크 착용이 지금은 가장 비용 효과적인 정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실외라고 하는 것들이 기준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이게 왜 실외야? 이게 왜 실내야?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 정점이 지날 때까지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실외부터는 저는 점차 마스크 착용 의무는 줄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퐁퐁님이 에펠탑이라도 좀 보여야지 이 진짜 파리를 연결한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댓글을 주셨는데 퐁퐁님 같은 분들이 있을까봐 안 그래도 저희가가 아니라 정수현님께서 이 파리 사진을 몇 장 준비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찍은 사진들을 몇 장 보여주신다고 했는데요. 코로나 요즘 이 프랑스 파리 거리 모습이 어떤지 네,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최근에 찍은 사진이겠죠? 네,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어제요. 네. 지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거리에서 다니는 분들은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외에서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원래 한 몇 주 전만 해도 실외에서도 다 쓰고 다녔나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 도착을 해서 몇 주 전은 모르겠는데 왔을 때부터 실외에서 다 벗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네. 네, 한국으로 잠깐 다니러 오시기 전에는 다 쓰고 다녔다는 얘기죠, 그래도? 네, 그때는 다 쓰고 다녔습니다. 네. 다음 사진 좀 볼까요? 여긴 어디입니까? 근데 사실 저한테 사진이 안 보여서. 안 보이시는구나, 지금. 네. 네, 무슨 사진이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아마 오르세 미술관을 네. 찍은 사진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네. 오르세 미술관 지난 토요일에 다녀왔었는데요. 네. 그 미술관들이 제가 갔을 때 처음 당시에는 아예 폐쇄되어 있다가 한 21년도 하반기쯤 되니까 풀려서 가볼 수 있었고 그때는 사람이 정말 없었거든요. 뭐 루브르도 그렇고 오르세도 그렇고 다 그랬는데 지난 토요일에 가보니까 사람이 바글바글해서 확실히 상황이 많이 변화한 것 같았습니다. 네. 오르세 미술관 사진 보니까 가고 싶네요. 네. 다음 사진 좀 볼까요? 요것도 어디 미술관인 것 같은데, 네, 미술관 사진을 여러 개 보내주신 거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미술관 사진이. 서점 같은 것도 보이는데. 네네. 미술관 안에 있는 그 기념품점 같은.
저 실내에서는 많이들 쓰고 있네요, 마스크를. 네, 실내에서는 대부분 다들 잘 착용하고 있는 편이에요. 구리구리 S님께서 기차역인가?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오르세 미술관은 원래 기차역이었던 곳을 개조해서 미술관으로 만든 곳이니까, 구리구리님의 네, 눈은 아주 예리한 거 맞네요. 네. 김선빈 맞습니다. 교수님 가봤습니까? 오르세? 저 오르세는 못 가보고 루브르만 제가 네, 못 가봤다고 하면 되지 뭘 루브르는 가봤다고. 혹시 패키지로 다녀오셔서 네. 오르세가 포함이 안 되신 건 네, 아니시죠? 제가 패키지로 다녀오느라 그 모나리자를 주변에 아무도 없이 네. 혼자서 감상한 경험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거는 언제였습니까? 그게 21년도 한 5월쯤이었는데요. 5, 6월쯤이었는데, 그때 정말 줄 하나도 없고, 그냥 들어가서 바로 앞에서 한참 볼 수 있고, 그럴 정도로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기 뭐 평소 같으면은 진짜 한 100명쯤 모여가지고는 그림을 보는 네, 건지, 맞아요. 앞 사람 머리통을 보는 건지 이런 상황이었을 텐데 모나리자를 아무도 없이 네. 혼자 보셨다고요. 네. 학교 수업 네. 사진도 몇 개 보내주셨는데요. 학교 어우, 수업도 학교가 엄청 근사하네요. 음대다 보니까 조금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한창일 때는 온라인 수업을 많이 했었고, 뭐 대면 수업이 불가피하게 있을 때는 입구에서 일일이 학생증 확인하고, 뭐 관련자들만 들여보내줬었거든요. 그리고 레슨 받을 때도 한 방 안에 4명 이상 같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규정도 있었고, 노래하는 학생만 마스크를 벗으라는 지침, 그 교수님들이나 반주자들은 마스크를 쓰고 하라, 이런 되게 세부적인 지침이 많았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손소독제 하는 거 이외에는 따로 딱히 제한은 없고, 그리고 연주 열리면 QR 인증하고 들어오는 거, 외부인들 그렇게 받긴 하는데 학교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고, 네, 많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무슨 악기 연주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마스크 쓰고도 연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악 전공하는 네네. 사람들은 마스크 쓰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되나요? 노래 네, 그래서 부르는 게? 저희는 마스크 벗고 합니다, 무조건. 타지에서 그 혹시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지? 뭐 특히 이제 그 머무시는 동안에 우리보다 훨씬 상황이 나쁜 시기가 더 많았으니까 걱정도 많이 되셨을 것 네. 같은데 뭐 외교부나 이런 데서 대사관이나 이런 데서 뭐 좀 보내주고 이렇게 하세요 뭐 이런 게 있었습니까? 네, 문자로 많이 안내가 오고요. 뭐 위급시 어디로 전화해라, 이런 문자도 많이 와요. 그 프랑스에서 막 환자 하루에 몇만 명씩 나오고 할 때 걱정은 크게 안 되셨어요? 조심했는데 이제 걸렸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프긴 하겠지만 또 낫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백신도 그래도 3차까지 다 맞았으니까 약 먹고, 이렇게 만약에 혹시 걸려도 약 먹고 격리하면서 이제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생활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프랑스에 있는 현지에 있는 다른 친구들, 그러니까 프랑스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걱정하는데 정수현님만 천하태평으로 그러고 있었던 겁니까? 한국에서도 제가 좀 걱정이 없는 편이긴 했는데, 유학 중인 다른 한국 학생분들은 잘 모르겠고요. 이제 근데 프랑스인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백신을 꼭 맞아야 되냐, 이런 시위도 하고 뭐 그렇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프랑스 상황이 한국보다는 조금 더 이런 코로나 걱정이 덜한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 수현님 공부하는 학교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시청자분께서 네네. 저게 학교냐 궁전인 줄 알았다 이런 댓글로 남겨주셨네요. 그 QR 인증 아까 말씀 잠깐 하셨는데 그럼 파리에서도 저 한국처럼 뭐 가게에 들어갈 때 식당 들어갈 때 다 이렇게 QR 코드 찍고 이렇게 다녔습니까? 네, 그 식당이나 어디 들어갈 때 QR 인증을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꼭 해야 되고요.
그게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QR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할 때 이제 뭐 여권이랑 체류증이랑 그 백신 증명서랑 이런 거를 파일을 첨부하면 QR이 이메일로 날라와요. 그럼 이제 그거를 스크린샷을 떠서 들고 다녀도 되고요. 아니면 뭐 어떤 어플에 넣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 감염내과 교수님도 한 분 계시고 예방의학 전공하신 정재훈 교수도 있는데 혹시 뭐 궁금한 건 없습니까?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코로나 걸리시는 거에 큰 걱정 없으신지, 그리고 혹시 저같이 외국에 나와 있는데 걸리신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걱정은 우리가 걱정이 더 크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네. 네, 항상 걱정하고 있고, 사실 저도 언제쯤 걸리게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보는 환자분들이 그런 중증 코로나 그런 환자뿐만 아니라 또 호흡기 증상, 이제 원인을 찾지 못한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로 오시는 분들을 이제 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오미크론 이 강을 건너려면 한 번은 걸리겠구나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외국에 혼자 있는 유학생이 코로나 감염되면 뭘 해야 됩니까?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접종이 완료가 되셨다라면 특히 젊고 건강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실 사항이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근데 그래도 항상 재택 치료할 때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흉통이 있거나 호흡곤란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있으시게 되면 주변에 이제 다른 병원이라든지 의료시설에서 도움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 그거 말고는 추가 접종이 완료가 되어 있으시다라면 정말 대부분은 경증이시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이겨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종합감기약이나 뭐 타이레놀 같은 거라도 좀 집에 킵해 두시면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연결을 이제 끊으려고 했는데 자꾸 질문이 댓글로 들어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시안 차별하는 거는 프랑스에서는 심하지 않냐는 댓글을 호두 과자님이 푸푸리님이 주셨는데요. 혹시 뭐 그런 경험 있으세요? 네, 저는 경험은 없는데 작년에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심각한 일들이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지나가다가 그냥 막 어떤 화학약품을 뿌리기도 하고 동양인한테 그런 식으로 네, 차별이 좀 있긴 했습니다. 네. 혹시 그런 걱정되면은 뭐 BTS 티셔츠나 뭐 모자나 이런 거 좀 쓰고 다니시면 좀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호두 과자님은 프랑스도 재택 치료하는 경우 있냐고 질문하셨는데요. 거기도 환자가 너무 많아서 집에 있는 분들 많죠? 그럴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그 외국인이 감염되면은 프랑스 정부에서 치료비는 대주나요? 이런 질문도 해주셨는데 호기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가 봅니다. 그리니님. 그것도 경험해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여기 자체에 가입해야 되는 의료보험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거기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은 지금 걸릴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걱정을 안 하시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정수현님이 확실히 대답할 수 있는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드릴게요. 성악 공부하신다고 하셨는데 뭐 소프라노, 뭐 알토 그 중에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소프라노 중에 고음 역대를 담당하는 하이 소프라노 영역에 속합니다. 와. 네. 와. 마음 같아서는 네. 네, 시범을 보여주세요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네,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돌아오셔서 언젠가 하이 소프라노 아름다운 목소리 저희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성악 공부하고 있는 정수현님 연결해서 현지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아이고, 우리도 저 정도만 돼도 살 것 같은데요. 네. 미술관도 좀 열리고 네네. 실내에서는 쓰고 거리에서는 안 쓰고 다니고 이 정도만 돼도 좀 살 것 같은데. 네.
자, 조금 이제 다른 얘기 몇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오미크론이 이제 거의 뭐 우세종 네네. 됐는데 델타는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있는데 우리가 못 찾고 있는 겁니까?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한 3%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3%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확진자는 오미크론 변이다라고 가정을 해도 거의 무방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완전히 100%로 전환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고, 그리고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증화율이 좀 높은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의는 필요하지만 아마 다음 주, 그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전체 확진자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한 1에서 2%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모든 그 검체를 이게 오미크론인지 델타인지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 검체 중에서 예전에 확진자가 조금 적었던 시절은 최대 3분의 1 정도까지는 그 샘플링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건수가 몇천 건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검사를 다 하기는 어려운 상태이고, 지금은 제가 마지막 들은 것으로는 전체 확진자 중에 10에서 20% 정도까지는 검사를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걸로 추정할 뿐이지만 97% 정도는 오미크론일 것이다. 네. 다행인 거죠? 델타 비율이 그렇게 낮은 거는? 다행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변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오미크론 변이가 그만큼 전파 능력이 매우 높다라는 뜻이겠죠. 네. 자, 그리고 재택 치료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집안 소독 뭐 이런 거 궁금해하는데요. 지난주에 엄중식 교수님 나오셨을 때 2시간 이상 환기를 해라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막 아니 이 한겨울에 어떻게 2시간을 환기를 하냐. 그러니까요. 2시간에 한 번씩 환기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2시간을 문을 열어놓으라 그래서 그건 불가능하다 얘기했었는데, 그리고 엄 교수님은 소독제로 주방 청소를 해라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것도 아니 뭐 물건에 이렇게 묻어 있는 거는 아니라고 들었는데 꼭 해야 되냐 이러고 듣는 분들이 약간 엄 교수님한테 좀 딴지를 걸었었는데요. 네. 엄 교수님이 이 방송 안 보실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엄 교수님의 이 주장에 구애받지 마시고 두 분이 좀 조언을 하신다면. 엄 교수님이 저희 병원 상담님이신데 사실 이 다 옳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칙적인 원칙적인 제 입장이고요. 근데 조금 저는 이제 이게 임상 교수님, 특히 의료 관련 감염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정말 원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면 첫 번째로는 가급적이면 혼자 격리하시고 가족들이 다른 곳에서 잠깐 지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가족 사이에서 확진이 될 경우에는 대부분의 가족들도 다 같이 확진되는 경우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고려를 하면 일단 어쨌거나 물리적인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집에서 화장실이나 아니면 방 같은 것들을 따로 쓸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물리적인 공간 자체를 철저하게 분리하고 환기하는 게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선민 교수님 뭐 추가하고 싶은 말씀은? 네. 원칙적으로 이제 2시간 환기를 하자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그 겨울이라서 자주 환기를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한번 이제 했을 때 이렇게 전반적으로 환기가 잘 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아마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너무 추우니까, 또 오늘은 굉장히 춥더라고요. 내일은 또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다고 해서 한 30분 정도 또 열어두고 그다음 좀 이렇게 닫아놓고 그걸 좀 이렇게 자주 30분 간격으로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소독제를 써서 이제 청소를 하자고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 비말이지만 바이러스가 이제 이런 딱딱한 선반이나 이런 데 놓였을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그게 남아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환경 소독을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선민 교수님도 이제 같은 감염내과 분야의 선배님이라서 조심하시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래도 30분으로 30분으로 타요. 4분의 1이나 줄이셨는데요, 지금. 30분으로 타요. 근데 이제 집에 있는 주방은 예를 들어서 내가 확진이 됐다. 네네. 그래서 바이러스를 내뿜고 네네. 있다. 그러면 거기 있는 그 주방을 닦아도 내 몸에서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무슨 의미가 있나? 언제까지 닦아야 되는가? 언제까지 반복적으로 이걸 할 것인가? 그런
저 의문이 드는데 엄 교수님한테 직접 여쭤보지 못해가지고 제가 지금 안 계실 때 이렇게 지금 뒤에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하여튼 그렇다. 네, 소독하는 것도 좋다. 마스크를 잘 쓰시고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임상 교수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나도 스스로 못 지킬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어려운 임상진 일이죠. 교수님도 실제로 겨울에는 아마 하루에 자기 집은 10분도 환기를 안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요, 저희 집은 진짜 저희 어머니가 되게 환기를 엄청 좀 잘 하셔가지고 하신다. 저- 2시간 정도. 저희 2시간 한 30분씩 해서 하루에 한 4번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예, 예, 아, 방마다 공기청정기를 다 가동을 네, 네, 하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쯤에서 또 다른 화제로 좀 넘어가 보려는데요. 이 코로나 위험 요인이 4가지가 있다. 코로나에 감염되면 네. 안 좋은 게 열이 많이 날수록 안 좋다. 그리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안 좋은 거다. 그리고 심장에 손상이 있는 분이나 당뇨병 환자들은 특히 안 좋다. 뭐 이런 소문 이런 게 있던데 이게 다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고위험군에 가장 이제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여기에 이제 포함해서 기존에 이제 그런 호흡기 질환을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이제 고령층의 환자들이 가장 고위험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많이 나면은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가 좀 위중증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위중증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 이제 뭐 38도 이상의 발열 그리고 이제 호흡수가 뭐 30배 이상 그리고 이제 혈압이 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산소 포화도 수치가 뭐 94% 미만 이런 여러 가지 수치를 다 종합해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발열이 더 있는 것은 조금 더 힘들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 하나만 가지고 이제 다른 또 수치들이 안정적이라면 그것만 가지고 중증으로 진행한다고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또 그런 건 있습니다. 이제 열이 많이 나면 숨쉬기가 좀 가쁘고 이렇게 힘들어지는 그런 건 좀 같이 동반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요즘 이제 재택 치료하는 분들 많아지고 있는데 그분들께 산소 포화도가 중요하다. 네네.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집에 갖다 놓고 좀 검사를 가끔 해봐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한 번도 써본 적 없으실 테고 집에도 별로 없으셨을 텐데요. 이게 최근에 살 수가 없습니다. 품귀 현상입니다. 네네.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서 원래 이게 한 3만 원 내외 그리고 뭐 아주 싼 거는 뭐 2만 원짜리도 있고 그랬는데 최근 저희가 방송을 위해서 하나 사보려고 알아보니까요 8만 원, 10만 원 이렇게 비싸졌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이번에 얼마 주고 사신? 그래서 저 제작진이 제작비를 아끼기 위해서 서울 시내 수십 군데 약국에 전화를 해가지고요. 네, 2대 목동병원 근처에 있는 어느 양심적인 약국에서 5만 원에 팔아가지고 하나 사왔어요. 5만 원. 네. 그리고 오늘 산소 포화도 측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네. 나눠보면서 실습? 네네. 뭔가 시연. 이런 시연을 것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산소 포화도라는 거는 뭡니까? 이제 산소 포화도라는 거는 이제 저희 생물 시간에 배워서 아시겠지만 적혈구 안에 있는 이제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이렇게 안고서 이렇게 운반을 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전체 헤모글로빈 중에서 산소와 결합되어 있는 헤모글로빈의 이제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병원에서 쓰고 있는 산소 이제 포화도 기계는 이제 맥박 산소 계측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저희 병동에서 빌려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하나 사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수 선생님이 되게 깨끗하게 닦아주셨는데 이거 방송 나간다고 하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휴대용이고 병원에서 쓰는 거는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큰 모니터랑 같이 이렇게 보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이 원리는 이제 보면은 이렇게 전원을 이렇게 누르면 안을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빛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개의 이제 LED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 빛이 이렇게 투과되면서 이제 이렇게 빛이 있거든요. 자, 보이시죠? 반짝반짝. 그래서 이제 이게 산소와 이제 결합된 헤모글로빈과 산소와 결합하지 않은 헤모글로빈 사이에 이제 빛의 투과율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거를 수치로 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네. 네, 아무튼 뭐 복잡한 얘기는 잘 모르겠고 네네. 산소가 혈액 속에 충분히 네.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보통 이제 저희 같이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딱 꽂으면 바로 이제 뭐 한 99 나오는 게 표준인 거죠. 아, 이제 보통은 그 연령과 이제 기저질환, 뭐 폐질환이라든지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빈혈이 있으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처럼 이렇게 좀 수족냉증이 있는 그런 분들은 좀 이런 게 감지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서 그런 변수를 좀 반영을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혈액 검사를 일일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에 이제 어느 정도 비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비침습적인 검사입니다. 지금 뉴스에 보면 94 밑으로 떨어지면 네네. 좀 안 좋은 거다, 위험하다, 뭐 병원에 연락해라 이런 얘기 네네네. 하는데 보통 특별히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꽂았을 때 94가 나오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상인 분들은 이제 95에서 100% 정도가 일반적인 거고요. 이제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폐섬유화증이라든지 그런 기저질환을, 폐 쪽에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90%, 85에서 90%까지도 증상 없이 이제 있으면 저희가 정상으로 보긴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95% 정도 건강한 성인이라면 그렇게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네. 지금 제가 방송하면서 이게 꽂아봤는데, 네, 99, 네, 맥박 71. 네. 방송 중이라서 맥박이 평소보다 약간 높게 네. 나옵니다. 아무래도. 맥박 72회가 보통 정상 맥박이 60에서 100회 사이인데. 저 꽂으면 보통 60 나오거든요. 아, 네. 어쨌든 저는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네네. 뭐 두 분도 아마 해보면 당연히 이제 98, 99 나올 텐데, 네. 이게 지금 재택 치료하는 환자의 이 산소 포화도를 우리가 좀 수시로 재보자라고 하는 이유는 네네. 그게 뭔가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뭔가 증상이 열이 난다거나 뭐 이렇게 몸이 힘들다거나 이런 것보다도 네네. 이게 좀 먼저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이 숫자가? 네, 이제 코로나 그 감염으로 인해서 이제 폐 손상이 오게 되면 이제 산소 포화도와 비례해서 이제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코로나 중증 코로나로 진행을 하는 환자에서도 본인의 그런 호흡곤란을 이렇게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현장에서도 많이 경험을 하고, 그래서 이제 고령층의 그런 증상이 모호하신 분들이 자가 체크를 위해서라도 그 체온과 이런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산소 포화도 측정기 많이 팔던데 아무거나 사면 되느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되게 뭐 네. 이건 되게 간단한 기계라서 크게 불량이 있거나 하지는 않죠. 네, 그렇지 않을. 불량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의료기기 인증을 통과한 인증받은 제품들을 사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요. 인증받은 제품만 판매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런 그래요? 쿠팡이나 뭐 이런 몇몇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많은 수입되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도 완전히 걸러내는 게 매우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시각처 입장에서도. 우리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제작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약국 아니라고 의료기기 업체에서 판다고. 네. 약국에서는 잘 안 판다고 지금. 네. 그리고 근데 네. 아까 목동이는 약국에서 사셨다고. 제가 잘못 말했다고 지금 제작진이 연락 오고 의료기기 업체에서 아, 사오더라고요. 목동이는 의료기기.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시연을 좀 네.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 네. 일단 뭐 올바른 사용법 이런 게 있습니까? 그냥 꽂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지난주 마스크 시연에 이어서 오늘 또 산소 포화도 시연을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물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물기가 있으면 안 네, 되는군요. 물기가 네.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빛을 투과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매니큐어가 있는 손가락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니큐어가 있는 손가락은 그 빛의 투과도가 반사가 낮게 돼가지고 좀 낮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5손가락 중에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 거죠? 주로 이제 검지 손가락을 넣으시면 제일 좋습니다. 검지 손가락. 발가락 넣어도 나오긴 합니까? 그러니까 저 병원에서는 발가락도 쓰거든요. 이제 예, 병원에서는 이제 손톱, 발톱, 귓볼, 아기들은 발끝도 이렇게 다 씁니다. 하지만 이제 제일 간편하게 쓰시기에는 이제 그리고 이런 휴대용은 발가락이 좀 들어가기 좀 작게 생긴 것 같아요. 저희는 병원에서 이렇게 많은 거라서 발톱을 쓰기도 하지만 그리고 요 기계에 손가락을 요렇게 넣는 거, 요렇게 넣는 거하고 이렇게 넣는 거하고가 달라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빛이 있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빛이 이게 모세혈관을 통과하는 거라서 빛이 보이는 쪽에 손톱이 이렇게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반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걸 재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맥박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옆에 맥박 이렇게 수치가 올라가는 게 보이고 지금 재고 있습니다. 한 5초 정도 걸리거든요. 빛이 나오는 곳에다가 손톱을 네네. 넣어야 된다고요? 네, 손톱을 넣습니다. 난 아까 거꾸로 쟀는데도 잘 나오던데요? 그건 아마 잘못 드시는 게 아닐까.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재고 있고 저는 이제 97% 그리고 이제 맥박수가 78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위에 산소 포화도하고 밑에 맥박수를 같이 측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제가 들고 보여드리려고 들고 했는데 재고선 이렇게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그래요? 있는 자세로 있어야지 네네. 정확하게 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낮게 나온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손이 또 너무 차가우면 잘 이렇게 탐지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따뜻하게 한 후에 재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를 또 사기가 지금 대란이라서 그리고 워낙 불량품도 많아가지고 혹시 이제 스마트워치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또 자랑스러운 S전자의 이제 은하계 와치 있잖아요. 아니면 또 사과 와치 이런 거를 통해서 또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고 정재훈 교수님께서 그 네, 은하계 와치 들고 왔습니다. 가져오셨거든요. 은하수 아닙니까? 은하수? 은하계라고 해도 됩니까? 은하계, 은하계. 근데 최근에 보면은 핸드폰에도 그렇고 여기 스마트워치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탑재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주자로 들어온 게 이 산소 포화도 측정하는 기능들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에서도 보면은 뒤에 이 LED 조명이 붙어 있는 기기 버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버전들에서도 산소 포화도 측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시계들, 전자시계 관련된 것들에서도 산소 포화도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문 의료기기만큼의 성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측정했을 때 어느 정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택치료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런 기기들이 네. 있다라면 이 기기를 활용을 해서 산소 포화도를 한번 재보시는 거는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도 새롭게 발견한 건데요. 이게 대부분의 기계들은 다 이렇게 생겼는데 빛이 저희가 우연의 일치인데요. 빛이 나오는 곳이 하나는 아래쪽에 붙어 있고 하나는 위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에 따라서 어떤 거는 이렇게 넣는 게 더 정확하고 어떤 거는 이렇게 넣는 게 더 정확한데 그러니까 중요한, 실제로 해보면 큰 차이는 없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손톱면이 불빛이 나오는 곳에 향하게 네. 그래야지 이제 모세혈관을 더 투과를 하니까요. 네. 원칙적으로는 불빛이 반짝반짝하는 곳에 손톱을 닿게 하는 게 손톱을 정확한 닿게 하는 게 측정이라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 교수님 원래 매니큐어 잘 안 칠하시는 네, 분인데 저 오늘 촬영 때문에 하나에만 지금 칠했거든요. 네. 거기다가 한번 꽂아보죠. 네네네. 어떻게 되는지. 아까 이제 그 매니큐어 안 칠한 손톱을 꽂았을 때는 98 나왔단 말입니다. 네, 매니큐어를 칠한 손톱을 넣어서 실제로 얼마나 낮게 나오는지 한번 간단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조금 제가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좀 5초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네. 여기서 99 나오면 되게 웃기겠죠? 그럼 제 손톱이 잘못된 걸로. 기계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네네 나왔습니다. 94%예요. 많이 떨어진 걸로 94, 나오네요. 95까지 오르긴 했지만. 그래서 빨리 내려. 네. 94%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아까 와서 매니큐어를 좀 칠했는데요. 이 매니큐어가 있는 것은 좀 이렇게 산소 포화도가 적게 측정될 수가 있고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인데 이렇게 수술할 때 이렇게 뭐 봉숭아 물을 들이면 매니큐어는 지울 수가 있는데 봉숭아 물은 지울 수가 없으니까 손톱을 수술하려면 뽑아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듣고 너무 무서워서 그 후로 봉숭아 물을 안 들인 적이 있는데 절대 뽑지는 않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 그 귀에다 댑니다. 귓볼에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조금 좀 해소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검지 손가락만 측정 가능하냐고 누가 질문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 손가락이나 넣어도 되긴 하는데요. 가운데 손가락 넣으면 약간 욕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검지나 약지나 엄지 넣어도 됩니다. 엄지가 아주 크지 않으신 분은 그냥 엄지 손톱 넣어도 잘 나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저 아까 팔을 막 흔든다거나 이런 것도 안 좋다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가만히 안정된 자세에서 측정하셔야 됩니다. 그 매니큐어를 칠하면 하여튼 산소 포화도가 한 4, 5 정도는 뚝 떨어지는 거를 저희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매니큐어를 칠하지 않은 손가락으로 꼭 측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만약에 이제 매니큐어를 손에 다 칠했는데 좀 지우기가 그렇다 하시면 발가락에 이제 맞는 것에 조금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봉숭아물 칠하면 손톱 뽑아야 된다는 얘기 하셨더니 뽀글이님이랑 그린이님이 자기도 들어봤다고. 네. 그러셨는데. 아, 그 저한테 흔한 괴담인가 저는 봐요. 없을 때 전 너무 무서웠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네, 안 뽑는다고. 예, 안 뽑습니다. 저거를 김선빈 교수 말고 정재훈 교수나 사회자가 매니큐어를 발랐으면 더 재밌었겠다 이런 댓글도 나오는데 정 교수도 한번 바를까요? 아, 네, 저는 뭐 방송을 위해서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여기 빨간색 있는 거 하나 좀 바르고. 네, 옆에서 바르고 있을게요. 네. 예, 셀프로 바르시. 바르고 아까 저 정 교수도 측정 한번 네, 해보세요. 지금 네, 한번 하고 하시죠. 있을게요. 네네. 지금 예, 반대편을 일단 비교해가지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이런 거는 진짜 잘 못해가지고 손대면 다 고장 나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전 정말 하기 싫은데 제작진이 자꾸 이거 해보라는데요. 숨을 참으면 산소 포화도가 진짜 떨어지느냐? 떨어집니다. 이거는 떨어지긴 하는데 한참 참아야 돼요. 한 1분 이상 참으면 이게 이제 떨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1분째 참고 있습니다. 아니, 일단 지금 매니큐어 칠했어요? 아니요, 숨 참고 주고 있는데요. 숨 참고 있다고? 그럼 말을 하는데 무슨 숨을 참고 있어요? 여기 벌리고 이렇게 어렵거든요. 근데 참 숨 참는 게 1분이 진짜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시간이지만 자, 지금 우리 정 교수하고 저하고 숨 1분 동안 참고 있을 테니까 그동안 김선민 교수께서 알아서 무슨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좀 때워주십시오. 네, 근데 이제 제가 숨을 한번 참아보죠. 네. 5분만 머리로 가는 산소가 이렇게 줄어들어도 치명적인 뇌 손상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분 참는 거는 조금 비추하는데요. 지금 네, 1분 참으신 분 99% 나오셨습니다. 1분 참고 떨어지신 거예요? 90%? 네. 숨을 참으면 떨어집니다. 인증. 이거를 이렇게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박재영 주관님을 힘드네요.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박재영 주관님. 박정아님도 이제 숨을 참고 박재영 계신데. 주관님 더 숨 참으시면 안 될 것 숨 같아요. 차. 이미 지금 80 몇 프로 가고 있어서. 대단하신데요. 숨 그만 정말. 참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참으세요. 근데 94네요. 아래는 펄스고, 네, 94네요. 네. 아직 좀 더 참으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진짜 오늘 많은 것을 하고 가네요. 네. 1분 참으니까 90까지 떨어지네요. 네네. 네네. 저도 한 92까지는 떨어지네요. 네, 그렇기 역시 때문에, 기계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위험한 시연을 대신 해드렸으니까 집에서 이제 또 혼자 해보신다고 또 이렇게 숨 참는 거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94 정도 나오면은 위험하니까 네네. 산소 포화도가 너무 낮다. 네네. 네, 저 병원에 빨리 연락해봐라 이런 상황인데 네네. 지금 제가 99 나오던 사람인데 숨을 한 40초, 50초만 안 쉬니까 94로 바로. 네네. 네네. 그러니까 94라는 거는 멀쩡한 사람을 한 1분 동안 숨 못 쉬게 한 그 정도의 상태라는 거니까 그렇죠. 네네네. 되게 위험한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산소 포화도를 되게 중요시하는 이유가요. 산소가 이제 그 조직과 많은 그런 세포, 장기에 다 그런 영양분을 공급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 조직으로 가는 산소가 떨어지고 마찬가지로 산소가 싣고 가는 그 영양분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직 손상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같이 좀 확인을 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산소가 부족하면은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장기는 뇌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머리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숨 참기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희 지금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설명드리느라고 저희가 좀 어쩔 수 없이 한번 참아봤는데 네. 안 되고요. 자꾸 누가 질문하시는데 얼마나 떨어져야 신체에 무리가 가냐요. 지금 94만 돼도 무리가 가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그 산소 포화도가 이제 95% 이하라고 하면 저산소증 주의 상태, 그리고 90% 이하는 저산소증 상태, 그리고 80% 이하이면은 이제 매우 심한 저산소증 상태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그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분 정도 되어야 네네. 이게 이제 90 밑으로 80몇 그렇죠. 이렇게 예,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보통 웬만한 분들은 94 나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 우리 그냥 평범한 입원 환자인데 산소 포화도 측정했는데 94가 나왔다 그러면은 임상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죠. 왜 저렇지? 이러고. 네, 그렇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이분이 왜 숨이 안 차는데 이렇게 산소 포화도가 낮지 하면서 이제 막 모든 원인을 이제 찾기 시작을 하고, 예, 병동에서 이제 응급 상황입니다. 네. 네, 응급 상황 정도 되죠. 예, 그리고 응급 상황입니다. 더 복잡한 막 아픈 검사들을 막 시행하는 예, 중인데. 이제 ABG라고 해서 하여튼 결론은 산소 포화도 측정은 이상한 짓 하면 안 된다, 장난하면 안 된다, 네네. 매니큐어 바르고 하시면 안 되고 방향도 맞추셔야 되고 그리고 숨 참고 흔들고 이런 거 네. 하면 다 안 나온다는 거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약간 예능처럼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코너로 코로나 핑크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불안하고 우울한 코로나 시대, 우리 보통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 와중에 뭔가 긍정적인 부분도 조금씩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 제작진이 좀 찾아왔는데요. 코로나 핑크 시간입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조사에는 꼭 필요한 곳만 참석한다. 네. 라는 직장인이 10명 중에 6명 가까이 됐다는 겁니다. 일자리 플랫폼 벼룩시장에서 지난해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월 평균 경조사비가 코로나 이전보다 5만 원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이 두 분은 코로나 이후에 경조사비 지출이 뭐 늘거나 줄거나 한 게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결혼을 미루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아졌었고, 그리고 직장에서의 그 인원 제한들이 걸렸었잖아요. 100명 제한, 200명 제한들이 여러 달 걸리면서 그 인간관계 안에서 200등 안에 든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를 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결혼식장에서 초청을 받는 경우들도 줄어들고, 아무래도 축의금이라고 하는 게 현장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많이 내고 오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뭐 비대면으로 참석을 한다거나 마음만 전하거나 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훨씬 더 금액이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김선민 교수는 왜 웃습니까, 갑자기? 아니요. 지금 코로나 핑계 대고 참석 안 한 지인의 결혼식 이런 게 생각난 모양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저는 이제 반대로 안 가거나 이제 안 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이제 못 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사실 좀 가끔 안 갈 때도 있긴 한 게, 이제 누구나 제가 코로나 환자를 보는 감염내과 의사인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제가 어느 모임에든 등장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못 가거나 안 가는 경우도 있고, 저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좀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더 좀 많이 보내고 있거든요. 그 돈을 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지출이 늘었어요? 네, 저는 조금 더 늘었습니다. 친하게 지내야겠네요. 그 경조사에 돈을 더 많이 낸다니. 이게 두 분의 성향 혹은 뭐 인성 이런 게 좀 드러나요. 나 인성이 바닥이 드러난. 정재훈 교수는 내가 밥을 안 먹는 대신에 돈만 보내니까 또 조금 보내는 경향이 있고, 그렇죠. 김선빈 교수는 내가 직접 가서 축하해주지 못하고 돈만 보내니까 미안해서 오히려 더 보내게 된다. 대단하신데요? 아니요. 정재훈 교수 쪽인가요? 아니면은 김선빈 교수 쪽인가요? 네. 아니요.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게, 이제 어려운 그런 작년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 그런 조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일을 겪어 보니까 그때 이제 해주셨던 많은 분들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그렇게 한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주제가 이게 줄어서 핑크다라는 주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김선민 교수님은 더 많이 낼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걸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지출이 줄어든 것도 좋은 일이지만 사실 약간 좀 안 가도 될 것 같은 관계인데 초청 받았을 때 그게 좀 애매한데, 그럴 때 자연스럽게 안 갈 수 있는 핑계가 생겼다라는 게 좋은 점이라는 거죠. 실제로 왕래가 거의 없는 사이인데 갑자기 연락이 오는 경우, 또 너무 먼 지역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코로나라는 핑계를 대고 불참해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라고 답변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네. 저희 제작진 중에 한 명은 이런 얘기
해줬습니다. 10년 동안 연락 없던 지인이 자기 결혼한다고 네, 맞아요. 초대를 해서 네. 가서 참석하고 봉투도 내고 왔는데 그 이후 7년 동안 다시 연락이 한 푼도 안 온다는. 아, 정말요? 와, 너무 심한, 이건 좀. 일단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인간관계 정리가 한번 되죠. 네, 맞아요. 그런 역할들이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정 교수님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네, 보통 이제 우리 5만 원 내기에는 좀 가까운 사람이고 네네. 10만 원 내기에는 그렇게 가깝지는 않다 이런 느낌 들 때 네네. 정 교수님은 얼마 넣습니까? 아, 네. 아까 제가 좀 그 바닥을 보여가지고 저는 기준이 10, 20이에요. 그러면 10만 원 하기에는 조금 더 네. 친한 것 같고 20만 원 넣기에는 그렇게 가까운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얼마 넣습니까? 15만 원 넣습니까? 아, 아니요. 10만 원 넣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20만 원이 아니잖아요. 20만 원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준은 항상 이렇게 내림하는 것이지 올림하는 게 아니다. 아, 네. 통계적으로. 그럼 아. 저분하고 나하고의 이 친밀도는 한 17만 5천 원 정도의 관계다. 그러면 그럼 10만 원인 되는 거죠. 거군요. 20만 원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엄격한 기준이죠. 음. 실무율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아까 정재훈 교수님께서 경조사 비용이 평소보다 줄었다고 하셨는데 저의 디폴트 값은 그보다 더 낮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아마 교수님이 평소에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하셨을 것 아, 같습니다.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다 실드를 쳐주시다니. 김선빈 교수가 재산은 더 많아 보이는데 네. 정재훈 교수가 부조금은 더 낸다는 거는 저분이 좀 허세가 있다는 뜻인 거죠. 그렇죠. 여기는 임상 교수님이고 저는 기초 교수잖아요. 월급에 큰 허세라는 격차가 거죠. 있을 텐데 허세. 네, 반성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나친- 내림 하잖아요. 지나친 허세는 네. 가정 가계에 좋지 않습니다. 네, 내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니 또 이야기가 이렇게 또 그런 식으로 또 진행. 정 교수님 계산법 아주 참신하다, 웃기다라는 댓글. 아니 20만 원은 아니잖아요. 등급이. 그렇게요. 네, 네, 그 동의하겠습니다. 등급이 올라갈 때는 그 기준을 충족해야지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7만 5천 원에 머무르는 사람이 20만 네. 원까지 가려면 뭘 어떻게 해주면은 그게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마일리지나 아니면 새로운 상품들. 자주 전화를 건다거나. 그렇죠. 뭐 일을 도와준다거나 뭐 과제를 준다거나 그 정도의 과제를 뭐 준다거나. 과제를 준다거나 뭐 아니면 뭐 큰 과자라도 도움을 준다. 주든지. 그렇죠. 네, 뭔가 있어요. 전화라도 자주 해줘야 등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아침 라이브는 좀 보도 중심, 그리고 오후 라이브는 교양, 그리고 저녁 라이브는 약간 예능처럼 진행해 보려고 했는데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너무 헛소리를 많이 한 방송이 아닌가 약간 걱정됩니다만 모두가 힘든 상황, 좋은 점도 좀 찾아내 보고 이 와중에 서로 또 유머도 좀 주고받으면서 긍정의 힘으로 마음의 면역력을 높여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두 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정재훈 교수님, 김선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과 나는 의사다가 함께하는 코로나19 특별 생방송 오미크론19 코로나19 오미크론 위기 대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강양구 기자가 진행을 할 거니까요. 더 재미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이든 물어보면 무엇이든 답해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